민주당에게 중요한 것이 민생 살리기입니까? 그분 살리기입니까? 민주당은 선을 넘지 마십시오. 정부와 여당이 윤심만 바라보며 협상에 성의 없이 계속 무책임하게 나온다면 민주당은 단독 수정안 제출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을 넘겼는데요. 여야는 단판을 시도하고 있지만 타협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새 예산안 처리 어떻게 되는 건지 국회 예결특위 간사이신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그 국회에서 가장 바쁜 곳이 예결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 저녁도 못 드시고 또 이제 저희 방송 끝나면 바로 또 이제 또 여야 간 협상 테이블로 가셔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그 법정 처리 기한을 넘겨서 좀 그 아쉬우실 것 같고 다시 그 9일 정기 국회를 목표로 그러니까 이번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까지 이제 또 타협을 목표로 여야 협상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예산안 협상 진행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주말부터 시작해서 2+2로 지금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간사 간 협의는 수시로 하고 있고요. 또 정책위 의장, 양당 의장이 들어와서 같이 논의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 진행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쟁점 한두 개는 남아 있어서 오늘 다시 그 저녁 식사들을 하고 8시 반에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이 협상의 쟁점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공공주택 예산인데요. 정부 여당은 공공분양주택 그리고 민주당은 공공임대주택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양측이 이걸 양보할 수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데요. 당의 철학의 문제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도 분양주택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분양주택을 하는 건 좋은데 저희가 이 계획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상세한 계획표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거 자체가 어느 정도 기본 자산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접근하기 가능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3억 5천짜리를 80% 정도의 분양을 한다 이런 건데 그렇게 해서 원금까지 갖다 보면 40년간 한 80만 원 정도씩 매달 내야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기본 자산을 8천만 원 정도 갖고 있는 사람, 7천만 원 정도 갖고 있어야지 여기에 응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거보다는 더 급한 게 아예 자산이 없는 청년들도 이런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공임대다 이런 차원에서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공공분양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임대도 분양과 임대를 동시에 같이 짓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 대한 그 입장도 이제 서로 갈리는데요. 그리고 이제 포함해서 경찰국에 대한 예산도 그 민주당 측에서는 그 두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제 그 감액을 해서 또 여당에서 그동안 이제 없애겠다고 이제 반대를 해왔던 그 지역화폐 예산 쪽으로 민주당은 이제 쓰겠다 이런 입장이라 서로 더 첨예하게 이 부분도 아주 그 갈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당 입장은 예를 들면 그 용산공원 조성 사업 같은 거는 전 정부에서도 추진을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 예산에 들어있다는 이유로 지금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이런 그 입장이거든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러 그 예산 자체가 늘어서 왔습니다. 원래 대통령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부처에 대해서 삭감을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 늘려오면 그거는 솔선수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년도와 같은 정도로 하거나 삭감을 좀 하자. 또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조직 축소를 했어요.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었고요. 또 용산공원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도 일부 개방이었습니다. 미군 부대가 이전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일부 개방이었는데 전체 개방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89억에서 303억으로 3.3배 늘은 것이고요. 또 문제는
용산공원에 대한 오염 정비에 대한 것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공사를 하고선 시민들에게 개방됐을 경우에 네. 시민들의 미치는 건강에 대한 것들도 아직은 담보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건 한 해에 끝내지 말고 저희 주장은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2년 사업을 해도 된다. 지금 민생이 제일 어려운데 이런 것 자체가 더 급한 것이냐. 그래서 내년에 시작을 하고 후년에 가도 되니 저희가 전액 삭감한 것이 아니고 161억 정도를 반 넘게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러면 올해와 내년과 후년에 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용산공원 사업 같은 경우는 후년에 할 수 있다. 내년과 민생부터 챙기자. 내년과 후년에 2년에 걸쳐서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전면 다 개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더 급한 데 쓰자는 것이고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네 개의 기초단체가 시작을 해서 이것이 국가에서 마중물을 넣었더니 전국 사업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방에서 시작한 아주 잘한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할 필요가 있는 것고. 네, 정부는 지금 다 없애자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지금 5천억을 증액시켰고요. 5천억 정도, 그러니까 7,050억이었는데 한 5천억 정도의 증액된 것을 살리자 저희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주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또 내년에는 고물가 때문에 지갑을 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이 이 마중물을 통해서 지갑을 열면 이거 국가도 좋은 것이 나중에 부가세로 다시 또 들어오거든요. 그럼 조금 투자해 놓고서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어려운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이 사업은 꼭 저희가 지켜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어떻게 좀 약간 태도를 변화하는 부분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는데요. 네. 온누리 상품권 정국을 많이 늘렸어요. 근데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중심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 지역사랑 상품권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를 위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적당한 규모로 양쪽에 쓰면 되는 것인데 이 한쪽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은 전통시장만 살릴 수는 없잖아요. 다 같은 어려우신 분들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언뜻 보면요, 여야가 강조하고 있는 그 예산에 있어서 좀 비슷한 결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민주당은 따뜻한 민생 예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 여당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 이렇게 내걸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여야의 복지 민생 예산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점에서 다르고 어떤 점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올해보다 감액된 사업이 보니까 69개의 9.8조 원입니다. 네. 그래서 여당은 늘렸다고 하지만 이것이 한쪽을 늘렸다 해서 어려운 계층이 커버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년에 정말 어렵습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경로당 노인정에 대한 냉난방비가 줄었고요. 또 어르신 일자리 6만 1,000개가 줄었습니다. 물론 질 좋은 일자리를 하는 게 낫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지만 여당에서 사실은 그것도 못 갖는 더 어려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들에 대한 예산 삭감은 안 된다. 저희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만치 않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왜 줄이냐. 이런 것들 계속 살려라. 이런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대주택에 대한 예산도 분명히 이거는 살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예산안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첫 예산안인데 민주당은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합리적 요구는 수용했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야당이 대선 불복이다. 그리고 정부 완박이다. 또 갑질 힘자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또 야당의 단독 처리에 대해서까지도 불만의 목소리를 아주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야당으로서는 정부 발목 잡기다 이 프레임에 좀 부담을 느끼지는 않으실까요? 기본적으로 예산안은 정부에서 짭니다. 정부에서 짜온 예산을 심의하는 건 국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이것을 발목 잡기라고 할 수가 없고요. 이미 여당이나 정부에서는 많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대선 불복이라는 소리는 저희가 안 했어요. 또 준예산도 저희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먼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도가 불순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예산, 불효불급한 예산 이런 것들을 삭감해서
더 필요한 예산으로 쓰는 것이 바로 국회 역할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계속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쓰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타결 안 된 부분은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일단 새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좀 이렇게 숨통을 틔워줘야 된다. 이런 여론에는 그 어떤 입장이실까요? 그러면 제가 역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려는 그 큰 사업은 뭐죠? 이 정부는 뭘 하겠다. 예를 들어서 MB 정부 때는 4대강 사업을 하겠다. 또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다 이런 걸 했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 개방 이게 국책 사업인가요? 아니면 용산공원을 개방하는 게 국책 사업인가요? 실질적으로 뭘 하겠다는 게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제가 밀어줄 굵직한 비전이 안 네, 보인다는 안타까운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대통령실 예산 늘리고 또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거 예산 늘리고 이런 것들이 과연 국책 사업이냐. 이 정부를 성공을 위해서라도 그런 걸 빨리 만들어서 하시면 저희가 열심히 도울 생각이 있습니다. 네네. 네. 자, 또 이번에도 그 이상민 장관 해임 안으로도 또 극한 대치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좀 나라 살림은 뒷전으로 밀리고 예산안이 또 정치적인 단판에 의해서 좌우되는 모습, 네, 이렇게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비판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산안은 예산안이고요. 또 우리 해임 건의안은 해임 건의안입니다. 또 국정조사는 국정조사입니다.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한 것은 대려 여당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저희 국정조사를 할 때의 얘기는 예산을 끝내고선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과 연결시킨 거고요. 정치로. 그다음에 국정조사 한다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책임자에 대한 문책은 책임자 그 문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국정조사는 이거에 대한 우리 국민이 많은 분이 돌아가셨는데 국정조사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예산안과 대려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당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번 금요일 9일이 이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고 이제 법정 처리 기한 내에 예산은 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금요일까지 이제 협상을 이제 타결짓겠다. 여야 모두 이제 그 부분에는 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 어떤 그 전망을 갖고 계신지 정말 9일까지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을 이제 그 전망하고 계신지 만약 협상이 안 될 경우에는 그러면은 또 어떤 카드 또 향후 예산안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들어볼까요? 우리 이번에 16강 올라가는 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2002년도에 4강 꿈도 못 꿨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이번에 16강 올라가면서 국민들한테 기쁨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타결이 어렵지만 기쁨을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네. 첫 그 2+2 또는 원내대표까지 들어와서 3+3이 되더라도 꼭 이번에 정기국회 내에는 통과시키자 이런 생각에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타결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그 황희찬 같은 그 극적인 카드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정치는 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서로 간에 지금도 양보하고 타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적인 한두 건에 대해서는 결국은 황희찬 네. 같은 네. 누가 돌파력을 필요한 것은 우리는 정해져 있는 원내대표 간 협의가 있으니까 서로 주고받고 합의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비슷한 결을 가진 마지막 질문인데요. 돌이켜 보니까 그 2002년 이후에 법정 처리 기한이 지켜진 게 2014년과 2020년 이렇게 두 차례뿐입니다. 국회가 그 예산 심의권은 있지만 증액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사안들 그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전문가들 분석도 있는데, 자, 이 해마다 계속되고 있는 예산안 힘겨루기 근본적인 개선책이 있을까요? 네, 1년 내내 심사를 해야죠. 근데 네. 이게 9월 3일 날 이번에 왔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정조사가 있었고 정기국회 내에 또 그리고 결산 심의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소소위로 가게 되고 이런 게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또는 상임위별로 해당한 액수만큼의 분배액을 주고 우리가 방향을 정해서 다시 상의하면서 그때부터 하게 되면 이게 3월에부터는 기초단체와 같이 논의를 하고 5월이 되면은 다시 한번 일독을 한 다음에 다시 보내거든요. 7월에 돼서야 이제 정부가 받아서 9월에 넘기게 되는데 맨 처음부터 같이 시작을 하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고 또한 상임위에서 뭘 원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기재부가 오로지 이런 걸 혼자 짜기 때문에 편성권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원활하지 않고 시간에 쫓기로 해서 매년 이런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아마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부에도 계셨고 또 국회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꼭 내년에는 고치겠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산안 편성권을 기재위에서 가져오겠다. 그거보다는 네. 그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의 심의를 미리 같이 하는 네, 쪽으로 참여해서. 참여해서 네. 그래서 같이 협의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나중에 이런 싸움이 없고 또 해결도 원만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제 의원님들 이제 그 출연하시면 공통 질문으로 드리는 건데요. 그 정치인의 말에 대한 겁니다. 정치인의 말에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제 그 정치를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해당 정치인의 그 국정 철학, 정치 철학이 이제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오늘도 그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도권 당 대표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또 MZ 세대에 대한 것도 언급을 하니까 그렇다면 해당되는 당 대표는 누구냐 또 이렇게 많은 또 추측들도 나왔고 정치인의 말은 어때야 된다라든가 평소에 그 좀 생각하신 거 있으면은 좀 가볍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정치 좌우명으로 그 인도의 네루 총리가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저는 그거보다는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좀 나중에 같이 공감하고 이런 것보다도 충분히 입법 통해서나 예산을 통해서나 또는 민원을 처리하면서 국민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이 정치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이 정치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정 의원과 함께 예산안 협상의 쟁점과 처리 계획에 대한 이야기부터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